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출범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계획과 변화를 통해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미리 보는 시간 특집 대담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첫 시간 주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준경 한미연합회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먼저 좀 종합적인 좀 평가를 내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 5년의 문재인 정부 좀 가장 아쉬웠다고 그럴까 조금 부족했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정책을 좀 꼽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그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통계를 가지고 이제 서로 해석이 엇갈리지만 네. 그 질을 보면 사실 그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 임금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이죠, 그게. 예. 예. 그런데 수급 원리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죠. 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그게 바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가 줄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경제 원칙인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 임금을 올리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일자리 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수급 원리를 갖다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선의, 좋은 의도를 갖고 정책을 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는 믿음. 네. 선의로 하면 결과가 결과도 좋을 좋을 거다. 거다 하는 믿음.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정규직. 네. 2년 하면 정규직으로 바꾼다. 물론 그게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들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2년이 지나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비정규직을 자르죠. 비정규직을 해고해버리고. 해고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하는 선의가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계적으로 봐도 그 후진국 그 어린이 노동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이 노예 노동이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그랬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린이 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지 마라. 사지 그래서 않겠다. 수입 금지를 했어요. 수입 금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애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공부를 했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 먹을 거 찾고 뭐 인신매매도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네, 인신매매도 되고 그 어린이 노동할 때는 그래도 제대로 먹으면서 그 영양 실조는 안 걸렸는데 이거는 뭐 먹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생각한 착한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예. 보호하려고 그랬던 대상이 더 비참하게 되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우리가 선한 의도, 착한 의도가 결과를 반드시 담보하지 않는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선한 의도로 한 정책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수급 원리를 조금 외면한 그런 시장 경제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웠던 어떤 정책 철학으로 정책의 어떤 잘못된 걸로 꼽으셨네요. 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청문회가 한창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뭐 통과된다는 전제로 뭐 어떻게 통과될지 통과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이잖아요. 통과된다는 전제로 볼 때 경제 전문가시고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신 경제 전문가시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김대기 전 정책실장도 경제통이죠. 경제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 경제부총리가 다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경제 전문가,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 전문가. 이 경제 전문가 너무 많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회장님은 이제 경제 수석도 지내시고 장관도 지내셨는데 경제 운영에서 조금 여러 목소리 나올 우려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오히려 그 걱정보다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중심을 잡고 그 운전대에 앉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부총리고요.
예. 그런데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은 상당히 그 경륜도 있고 예. 또 담당하는 업무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국방도 뭐 관여하시는 네. 거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경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 아,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예. 부총리한테 조언을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무슨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시지는 절대로 안 하실 거고요. 그런 건.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경제 정책을 좀 봐주실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김대기 이제 비서실장 역시 경제통이고 네. 또 인품도 훌륭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이 네. 경제 정책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분이 협조를 잘해서 네. 경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경제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네. 저는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조금 존재감이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해봤는데 그렇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추경호 의원은 현직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재위 간사를 오랫동안 했고 세법심사 소위원장을 여러 번 했고 위원장이 간사도 예. 했고 위원장도 예,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암만 해도 예.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좀 서로 친분 관계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여서야대 국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부총리한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예. 여서야대 국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경호 부총리가 부총리로서는 가장 적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추경호 부총리는 추경호 부총리대로 이제 운전대를 잡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여서야대 국회를 헤쳐나가면서 또 우리 한덕수 총리님 또 우리 김대기 비서실장의 그 어떤 조언과 그런 이제 뭐 의견을 예. 반영하면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정책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제가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윤석열 정부 5년 시작을 앞두고 5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지 않습니까? 네. 협회 회장님 보시기에 국정의 최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뭐 국정이라는 게 참 뭐 범위도 넓고 한데 저는 그 경제 정책의 이제 한정에서 보면은 예. 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 정상화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 예.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이 현실성이 없는 탄소제로 너무 그 의욕적인 탄소제로를 했거든요. 2050년 탄소 중립하고 예, 거기다가 원전을 안 하면서 하겠다. 네. 탈원전을 해서 예. 2050년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하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탄소 중립계. 다 뜯어고치자 뜻은 아니에요. 현실성 있게. 현실성 왜냐하면 있게. 탄소 중립이라는 건 세계적인 어젠다지 뭐 우리가 특별히 하는 거 아니니까. 예. 다만 현실적인 목표와 스피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원전이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도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도 수정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부동산 정책도 이 세금 위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위주로 투기를 하는데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금은 다 전가되거든요.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공급 위주로 가는. 그래서 그 이제 정부에서 주택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뭐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하는 그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을 너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원칙이랄까 또 예. 규범 없이 절제 없이 마구 풀어댄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재정을 좀 헤프게 예, 썼다 예.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그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의료보험.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는데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료보험을 너무 확대하면 오히려 그 진료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의료보험의 그 보장성 예, 범위를 너무 넓혀 확대하면 놓으면 진료 대란. 예,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병원에 온다 병원에 이겁니다. 와서. 그러다 보면은 진짜 급해서 예.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아서 그냥 죽는 거죠. 그 영국에서 우리가 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굉장히 그 중증이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쭉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 사람이 경증이라고 그래서 예. 그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증 환자가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의료보험의 그 보장 범위가 이 일정 수준 이내로 통제돼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안 그러면 오히려 복지를 혼란시킨다. 우리나라가 거의 그 수준에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죠. 5년에서 예. 의료 보장성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조금 오히려 더 과잉으로 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뭐 안 가도 되는 안 가도 될 사람들이 병원에 싸니까 공짜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진료 쇼핑을 하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뭐 거의 뭐 공짜 비슷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그 의료 복지를 네. 해할 수 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의료보험도 과잉 아니냐라는 거를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잘못된 정책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게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말씀하신 그 위주로 좀 보면 일자리를 상당히 중요하시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년간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이제 주장을 해 왔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게 돼 있지만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고 예. 줄었냐 보면 청년 일자리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럴듯한 소위 네. 이 매일 출근하는 자리는 예. 줄고 그냥 단기 알바성 그것도 노년층을 상대로 한 단기 알바성 자리가 재정으로 그것도 예. 재정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거를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좀 비판을 받을 만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줄고 또 비대면 자동화 뭐 이런 것도 인해서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기 전에 햄버거 집에 갔었는데 예. 그 카운터 직원 딱 하나 있고 예. 그 뒤에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둘 있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주문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키오스크에 그냥 예. 주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앞으로 줄어들 요인이 더 많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 그 윤석열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답이 별로 없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줄어든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주도 성장 쪽에 좀 수정을 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좀 차등화하는 거죠. 최저임금을 좀 차등화할 예, 필요가 있다. 그럼 왜냐하면 지방은 집값도 좀 싸고 또 아마도 좀 생활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데는 조금 좀 낮게 설정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산업별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조금 다를 예, 수가 예.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없어졌던 자리를 다시 복원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시적인 접근이라면요. 네. 그 선진국 그러니까 일본, 예. 미국, 유럽의 그 일자리 지도를 보고 음. 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하. 네.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이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냐? 그래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일자리 그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분야 같은 데는 1년에 한 10,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신규 인력이. 네. 근데 우리 대학이나 그 전문대학 또 이런 그 교육기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네. 한 해 2,000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8,000명이라는 일자리가 네. 해외에서 들여오든가 이게 공존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일자리 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좀 바꿔야 된다. 현장에 맞게 네. 산학 협동을 좀 더 강화하고 네. 그 이론 위주보다는 이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바로 쓸 수 있는 그 실습 위주의
또 인원 있고 이렇게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복된 얘기지만 그 단편적이고 그 허접스러운 그 단기 알바보다는 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계들 뭐 취직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독도 문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독도 문제 뭐 그때 굉장히 흥분하고 뭐 얘기하는데 도대체 독도 문제를 진드감치 앉아서 연구하는 인력이 얼마가 있으며 그 독도 문제 연구를 위해서 정부가 얼마나 돈을 쓰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답답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독도 문제 연구소를 만들어요 정부가. 그 재정으로 저 그냥 그렇고 그런 그 단기 알바 하느니. 좀 좋은 네, 일자리를. 그래갖고 그 예. 인문계 학생들을 뽑아놓고 니네는 독도만 연구해라. 아, 그럼 그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 네.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 같은 거 한번 시도를 해보자. 뭐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걸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에 조금 적극적이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최저임금 제도는 잘 갖고 나가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최저임금 제도를 잘 갖고 나가려면 너무 무리하게 비논리적으로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하고 좀 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일자리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이창용 전 IMF 아태국장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이 산업 정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주목을 끌었어요. 정부가 밤새워 산업 정책을 수립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가 산업 정책을 세워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민간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좀 당연한 듯한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오늘 산업 정책을 진두지휘하셨잖아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이창용 하는 총재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우리 산업 관료들이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밤새워 금리 정책한다고 그래서 경제 성장하지 않는다고 우리 받아칠 것 같은데 아마 그 우리 신임 이창용 총재가 그 민간 주도를 강조하다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하고 한은의 관계가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임 한은 총재로서 또 IMF 아태국장도 되고 또 상당히 그 유능한 경제학자죠. 또 행정 경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좀 경제 정책을 좀 상당히 좀 주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 한국은행에서 뭐 좋은 의견 많이 나오면 좋죠. 네. 예. 좋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산업 정책이 그럼 전혀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이제 산업 정책이 생각을 경제 성장에 얼마나 정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정책은 이제 개발 시대의 유물이다. 과거에 우리가 후진국일 때 열심히 선진국 쫓아가기 위해서 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런 기술 선진국이냐 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그동안 정부에서 너무 과대 선전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 최선진국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선진국을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시대에 우리가 그 생산한 거는 선진국 기술을 사용했는데 저급 기술을 우리가 활용했던 거고 지금도 우리가 선진국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제 고급 기술을 소화해낸다는 그 차이거든요. 예를 하나 드리면 말이죠. 그 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우주항공. 거기서 우리가 국산 전투기 뭐 만들었다고 뭐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 산업장관으로서 볼 때, 산업장관을 한 사람을 볼 때 이게 어떻게 국산이냐?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진하고 조향장치 같은 아주 중요한 부품이 다 그 록히드 마틴사에서 들어오거든요. 중요한 엔진을 수입을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마치 전 세계 그 첨단 기술의 이 기술을 갖고 그 경쟁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을 우리가 쫓아가려면은
이 민간이 혼자서 기술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자금 부담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또 돈 대기도 어렵고. 그렇죠.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R&D를 주도하기도 하고 민간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을 분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의 산업 정책 도대체 어느 분야의 R&D 자금을 더 주고 정부가 같이 민간 합동으로 할 거냐기 때문에 산업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R&D에 어느 쪽에 돈을 쏟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산업 정책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얘기군요. 네. 우리 최준경 회장 하면 이제 환율에 관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하신 걸로 이제 상당히 유명하시죠. 지금 원 달러 환율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아마 달러당 1,260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환율 수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환율 정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 환율 정책은 정말 어려운 예.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IMF 이후에 예. 환율 시장 완전 개방했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들어와서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벅찬 거죠. 환율 당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환율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섣불리 손을 내미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율 수준은 저는 그냥 정상 궤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환율도 수급으로 결정되는 건데 예.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빅스텝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네. 달러 공급을 줄일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달러 공급이 줄어든다. 달러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 거죠. 그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통상 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예. 그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해서 뭔가 세상이 어수선해지면은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후진국 중에 그 부족한 그 전쟁을 해서 그 내란 상태에 있는 국가가 보면 예. 자기 나라 화폐를 잘 안 쓰고 달러를 달러를 가지고 하니까. 하거든요. 예. 달러밖에 믿을 게 없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 공급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세상이 어수선해졌지 않습니까? 예.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이외의 그 통화들이 절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예. 우리나라만 그 절하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그 아시아 국가들도 자기 다 나라 절하되고 통화값이 있고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뭐 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덜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지금 환율 수준을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뭐 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뭐 보지 환율을 않습니다. 좀 막아야 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예,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환율 정책할 때 주의할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환율 정책을 물가 대책으로 쓰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원화 가격 올려갖고 환율을 딱 떨어뜨려 버리면 예.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이 되면 예. 수입 물가가 확 떨어지니까 예. 물가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가 대책으로 환율 정책을 쓰면 예, 안 근데 된다.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예. 제가 그거에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인사불이익도 받고 그랬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소규모 개방 경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대외 균형하고 대내 균형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내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하고 물가. 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어떻다, 뭐 물가가 어떻다. 예. 대외 균형은 환율하고 국제 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1차 외환위기 7년 외환위기도 그거거든요. 1인당 국민 소득 만불하겠다. 네. 물가는 5%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 수지 적자를 방치해가지고 외채가 누적돼서 외기가 온 거고. 외환위기가 왔다. 그다음에 2008년에 우리가 잠깐 어려울 뻔했죠. 예, 레먼 브라더스 그렇죠. 사태 때. 예. 그때도 나온 얘기가 국민소득 2만 달러 한다, 뭐 물가를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 환율 정책을 물가 대책으로 쓰면 안 된다. 또 1인당 달러 표시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이 환율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이게 미천이 딸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뭐 4천억 불 있다 그래도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돌아다니는 달러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매도 오퍼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를 팔아대면서 원화 가치를 유지하려는 거, 유지하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환율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예, 환경을 좀 절타하기 무시하고 위해서 방어하는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풀어내는 거는 곤란하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에 대해서 물가 억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환율과 함께 중요한 지금 변수가 하나가 요즘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벌써 기준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금리 인상 우리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 속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리라는 것이 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예. 그 영어로 follow the Fed라고 그래갖고 Fed가 한 대로 가라는 게 그 있거든요. 연준을 따라가라. 예, 따라가라. 예. 근데 전에 그 이주일 총재 계실 때 미리 올렸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운영에 앞으로 좀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아, 미리 올린 게. 예.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는 예. 일단 FRB가 한 2, 3차례, 2차례, 3차례 금리 올리는 거 보고 그때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이주호 총재 때 예. 올린 걸 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 지금 올리는 것이 결국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건데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소위 말해서 코스트 푸시 공급 측 에러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특히 석유 가격이 예, 올라가서 예. 이런 때 금리를 잘못 올리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별로 없고 경기만 나쁘게 할 수 있다. 그게 예. 걱정이 됩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공급 측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잠깐 말씀을 모두 하셨는데 정말 문 정권의 이번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그건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러니까 공급 위주로 해야 되고요. 공급 위주로. 공급 위주로 해야 되고 이 세금 제도도 세금 너무 무거우니까 좀 낮춰줘야 되면서 네. 지금 현재 그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부동산 세제가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네. 제한할 정도로 세금이 무겁다. 예, 왜냐하면 보유할래니 보유세가 너무 세고 팔래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고 그러니까 보유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유세를 갖다가 중과하려면 거래세는 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팔고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거래세도 세고 음. 또 이 보유세도 보유세도. 세고 뭐 이런 그 올라가죠. 그래서 세금 제도도 좀 낮춰주고 거래세하고 보유세 간의 균형도 좀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또 중요하게 여겼던 노동시장 계획에 대해서 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지금 주 52시간제 탄력 노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서로 잘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보면 대선 선거 때도 그랬는데 좀 노동계 얘기를 훨씬 더 많이 귀를 기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기업들은 조금 뭐 여러 가지 노동 개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를 기업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뭐 노동이사제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근데 저는 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 노동조합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노동이사제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민간으로 확대하는 건 좀 곤란하다. 네. 지금 한미협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곧 한국에 오고요. 미중 간의 갈등, 참 우리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경제 외교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전에 안미경중이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보는 그렇죠. 미국 중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 그래서 저는 안경동행이라고 안보하고 경제는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경, 동행.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 공공망 재편 예.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제 분업 그 구조에서 딱 그 위치를 하나 차지를 해야 되죠.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이제 해야 되고요. 예. 그 중국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중 관계가 만약에 나빠진다 그러면 저는 그 책임은 중국 측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측에 있다 예, 책임이. 왜냐하면 자꾸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 그 도광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등소평 그 주석은 미국에 고개를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개를 너무 일찍 들어가지고 전랑 외교니 화평 굴기냐면서 그렇죠. 자꾸 중국이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네. 1대1로.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한테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한국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휴전 상태고 북한하고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남한하고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그 자꾸 외나무 다리로 예. 그 한국을 몰아붙이면 답은 뭐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저는 그 책임은 주로 중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미리 내다보는 특집 대담 첫 번째 시간 최준경 한미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